자, 이번 순서는요,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한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요, 외교, 안보, 경제, 상대 후보 검증 등 주제 제한 없이 다른 두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하면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한 후보당 10분의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제가 잠시 좀 규칙을 설명드릴까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10분 동안 두 후보에게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질문을 꼭 하셔야 하고요. 답변 시간도 최대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상대 후보 답변이 너무 지나치게 길어진다라고 판단을 하실 경우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답변을 제한하고 추가 질문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상대 후보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토론이 아니라 지나치게 자신의 이야기에만 치중할 경우에는 진행자가 개입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토론이 예상되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실 후보는 김진태 후보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우리 황 후보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에서 절차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바꿔 말하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네.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까? 절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부분에 관해서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 후보님,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좀 탄핵을 당한 거 아닙니까? 저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련의 과정, 이렇게 탄핵에 이르게 된 이 탄핵, 부당한지, 그냥 부당하지 않은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같은 그냥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절차상 하자가 있는 네, 그거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고요. 어제 토론에서 처음에는 우리 황 후보님은 그게 부당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부당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옆에 다른 오세훈 후보님이 정말 그렇게 얘기하신 거 맞습니까?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탄핵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한 발 이제 이게 늦추셨어요. 그러니까 이 토론장에서도 부당하다고 가다가 꼭 부당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적인 것만 따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탄핵이 부당한 것이냐에 대한 OX로는 답변을 도저히 하실 수 없는 겁니까? 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OX로 묻기 때문에 네. 제가 X로 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김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달리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절차적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을 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여러 번 들었고요. 아니요, 그 이건 말씀이 정말 이 제가 중요한 처음에 탄핵 네. 자체가 정당하다 이런 말을 한 게 아닙니다. 탄핵 자체가 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군요. 탄핵 결정의 정당성, 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시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존중해야 된다.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네.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님, 저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저는 그 탄핵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정치인입니다.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헌재에서 결정 났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20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드루킹 사건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요. 예,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경수가 연루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배우가 돼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경수가 몸통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 배우가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수는 중개해주는 사람 수준입니다. 드루킹과 그 배우. 그 배우가 누굽니까?
말씀하기 어려우십니까? 예, 그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는 그 뒤에 배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황 후보님. 그렇게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김경수 판결문에 그 배우가 이미 수도 없이 나옵니다. 예? 김경수의 169쪽짜리 판결문에 문재인이라는 것이 92회 나오고 대선이라는 것이 97회가 나옵니다. 드루킹이 무슨 재벌 개혁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경수에게 주면서 그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줬다. 이런 식으로 9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몸통은 문재인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 사람들의 이름이 거명된다고 해서 그것을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우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물론 그런 걱정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단정키는 이 자리에서 단정키는 적당하지 않다고 좋습니다. 판단합니다. 물론 뭐 완전히 단정하기는 뭐 어렵다는 걸 저도 뭐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만 그러면 지난 대선이 무효, 지금 몸통도 지금 확실히 말씀 못 하시면 그것이 무효라는 것까지는 더욱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단계에서 지난번 대선이 무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거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난번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될 때는요. 국정원 댓글 달았다고 28만 건인가 달았다고 해가지고 임기 내내 민주당에서 무효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경수가 달은 그 불법 댓글이 8,840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이 이런 경우에도 무효라고 말도 못하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범죄를 김경수 지사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책임들을 추궁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모든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됐고 네. 또 그것에 따라서 이제 뭐 여러 예가 있습니다만은 필요한 상황이 나오면 사실은 뭐 국정조사나 또 별도의 특검도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야당의 대표면 이런 데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관되게 말하는 게 특검이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 지금 우리 당에서 점점 거기로 모여가고 있는데 여러 개의 방법 중에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 좀 너무 좀 신중해도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걱정을 해주시는데 황 후보님. 분명하게 방향을 잡으면 황 할 후보님. 겁니다. 예. 어제 탄력 근로기간이 6개월로 합의가 됐는데 이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네. 시장 경제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씀 거듭 드렸고 그 시간의 범위를 좀 더 늘린다 하더라도 시장이 큰 위협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차차 선책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것은 6개월로 했는데 잘 됐다고 보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여전히 시장 경제를 훼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사실은 충분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제를 훼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기간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측 기업 측에서요. 기간을 더 네. 그러니까 6개월이 짧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6개월 가지고서 그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 그러면 기간이 그게 짧아서 뭐 1년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시장 경제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조금 전혀 반대의 말씀하셨다고 저는 그거 아니죠. 봅니다. 지난번부터 네.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을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제한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그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봤다고 해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아니다. 6개월로 지금 되면 이게 좀 잘 실행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노사가 합의가 됐으니까 그러면 글쎄 그건 현장에서 또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시행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민노총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또 노사 협의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생색만 내고 결국은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님, 지난번에 그 보이콧을 했다가 다시 전대에 지금 동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당에서 정한 일정을 따라가지 않아서 못하겠다고 나가셨다가 다시 또 같이 못하겠다고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다시 또 여기 이렇게 혼자서만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인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뭐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또 상당한 혼란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이 둘 후보만 이걸 전대를 칠 뻔했었습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이서 치렀으면 더 바람직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당협위원장님들, 특히 이 수도권에 내년에 총선을 치러야 될 당협위원장님들이 전화, 문자 이런 걸 보내셔서 두 분 후보만 가지고 전당대회를 치르면 내년 총선은 물 건너간다. 무슨 뜻인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당에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돼야 그것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고 또 오세훈이 돼야 내년 수도권에 총선 치를 수 있다 하는 정말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부탁해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두 분 후보님을 지지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러면 연락을 해주셨고 왜 그런데 왜 보이콧을 하고 또 나가셨어요 중간에? 그냥 여기 좀 진득하니 좀 계시죠. 하루 반 정도 있었는데 뭐 그 사정을 여기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처음부터 다시 같고요. 들어올 생각으로 나가신 겁니까? 그럴 정도는 예, 아니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시간은 형평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10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이번에는 황교안 후보가 주도권을 쥐고요. 10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저는 우리들끼리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 정부가 과거 정부의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에 대해서도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오세훈 후보님의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제가 이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본인들이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던 것들을 불과 임기가 3분의 1도 되지 않았는데 거의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런 잘못은 우리가 정말 바로잡겠다. 그런데 민주당도 이런 잘못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설득력 있게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우리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문재인 정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그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대한 말씀을 오락가락 하시면서 처음엔 분명히 탄핵을 부인한다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황교안 후보께서 어저께 취한 행동은 앞으로 대표가 된다면 이런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는데 굉장히 장애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로만 상대방의 잘못이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방금 전에 김진태 후보가 물어볼 때 김경수 사건의 몸통이 누구냐 이렇게 여쭤보는데도 그 부분도 지금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여당과 싸우시겠는지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가장 혐의가 짙죠. 그리고 수사하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사항전의 의지를 다지셔야 되는데 그 바탕이 저는 우리들의 반성과 그리고 미래를 향한 국민들께 다짐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거기까지 제가 듣고 또 두 번째 우리 김 네. 후보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저한테도 이거 묻는 것이었군요. 예. 블랙리스트. 예, 저는 오 후보님에게만 물어보시는 줄 알았는데 이 블랙리스트로 이 정권이 재미를 많이 봤죠. 네. 그래서 지금 김기춘, 조현선 씨 저러고 고초를 겪고 있는데 자기들이 하면은 훨씬 더합니다. 이거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사치입니다, 사치. 너무나 이 용어 자체가
혹은 때로는 좀 낭만적으로 보여서 저는 이 말을 차라리 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위선 정권입니다. 위선 정권.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것이 또 김태우 수사관이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는 하다 자신들이 부리는 이 강요에 대해서까지 뒤로 그것을 알아보고 사찰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니 우리가 정말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예, 외교 안보 부분에 관해서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방미단이 미국에 가서 북미 회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들을 표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단순히 북한의 핵 동결뿐만 아니라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사실은 아무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후보께 좀 간단한 대답을 좀 구하는데 우리 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우리 김 후보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외교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우리 이 야당이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으면 가서 좀 트럼프 대통령, 당대표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도 확실한 이런 우파 정당이 있다. 저렇게 김정은 대변인만 하는 여당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좀 전달을 하고 싶고요. 지금 문 정권은 거의 지금 브레이크가 없이 치닫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수석 대변인 소리 들어가면서 이거는 주권 국가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 후보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개념은요, 힘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나라의 경제력, 그리고 국방력이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외교에서 말에 힘이 실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주변 4강에 비해서 경제력, 국방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토론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핵개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내보일 때 그 말에서 힘이 생기고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황 후보께서는 기존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씀만 지금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점이 저는 안타깝고요. 외교관들이 가서 무슨 칵테일 파티하고 무슨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만 외교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세울 수 있는지 정부에서 목표를 세워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고, 특히 거기에 선택적 옵션을 주는 것은 야당이 해야 될 목도 있는 겁니다. 예, 거기까지 말씀을 듣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문재인 정부 외교 정말 아마추어 외교입니다. 외교 참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감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우리 오세훈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과도한 인상, 또 근로시간에 대한 과도한 개입, 과도한 단축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정말 살기 힘들게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좋겠는지에 관해서 우선 오 후보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짧은 시간에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하셔서 무엇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릴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복합 쇼핑몰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형 마트를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보호한다고, 골목상권 보호한다고 한 달에 2번 일요일날 쉬도록 만들었습니다. 참 이 정부가 하는 일이 다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통계를 내보고 검증을 해보니까 골목상권 매상도 줄었고
그리고 대형마트 매상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복합 쇼핑몰에 또 확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실 복합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장사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이고 잠깐 자영업자들이거든요. 우리 김 후보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김 후보. 마무리는 하지 말까요? 예, 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식의 겉으로 보기에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골병들게 만드는 이런 정책, 이 정부가 제발 좀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네. 후보님. 네, 자영업자 살리려면 최저임금제부터 중단해야죠. 이러면서 어떻게 도대체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와서 돈이 있어야 경기가 풀려야 뭐 장사가 되고 뭐가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소득주도 성장 두 가지.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것만 반대로만 하면 자영업자들은 살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경기 지표가 다 나빠지는데 제가 보니까 하나 좋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해외 소비율, 해외 여행 가서 쓰는 거, 그것만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거의 지금 폭망하기 직전의 위기 상황입니다. 예, 우리 두 분 말씀 참 소중하게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자유한국당이 정말 단합해서 한 마음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괴롭히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는데 힘을 다 합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오세훈 후보가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지고 후보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김진태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어저께 지만원 씨 관련 얘기를 잠시 했었는데요. 어저께 헤어진 후에 오늘 오실 때까지 혹시 지만원 씨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예, 아마 바쁘셔서 못 들어갔을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 토론 들어오기 직전에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니까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스러운 욕설, 저주, 하여튼 뭐 예를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과 교분이 깊으시다고 서로 존경한다, 뭐 히틀러 같은 정치인이 되라 이렇게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관계 재정립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겠다는 어저께 말씀을 듣고 제가 정말 걱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김진태 후보가 이 당의 대표가 된다면 참으로 많은 혼란이 생기고 우리 당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이런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분과는 적당히 선을 지금부터라도 그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생각 없습니까? 우리 지만원 씨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군요. 예, 저는 뭐 그런 데까지 다 찾아다니면서 사이트를 볼 시간은 없고요. 지금 우리 지만원 박사님의 이미지를 이제 동료 또 후보에게 더 씌워서 어떤 좀 정치적인 의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너무나 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그 정도면 네, 제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조금만- 그런데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전 이제 개인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요. 아니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입장을 알았고요. 네. 제가 개인 김진태라고 하는 국회의원께만 이 문제가 해당이 된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의 지도부 중에서도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점이 앞으로 걱정이 돼서 자, 여쭤보는데. 오 후보님. 제가 무슨 개인적인 교분,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분의 주의 주장을 또 다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개 주장 중에 하나이고 어떤 인사말, 존경하신다면서요. 어떤 그런 자리에서 인사말로 덕담으로 그 연세가 지금 다 이른이 넘으신 분한테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그렇게 걸 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그 정도면 입장을 충분히 확인했고요. 그런 겁니다. 예, 황교안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탄핵과 관련해서 어제보다도 또 더 탄핵을 불투명하게 입장을 불투명하게 오늘 만드셨습니다. 어저께 분명히 처음에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여러 번 확인 질문을 하니까 점차 뭐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또 지금 제 기억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 받은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탄핵을 부인하는 듯 하시다가 오늘 또 다시 김진태 후보의 아까 질문에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다시 또
탄핵은 또 인정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것 같고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어저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헌재 재판이 진행될 때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소추가 되질 않거든요. 임기 중에는. 그런 절차적인 상황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많이 좀 놀랐습니다. 어쨌거나 황 후보의 말씀을 존중하더라도 대행을 하실 때에 탄핵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걸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와서 2년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와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하십니까? 한번 해명해 제가 보십시오. 말씀을 드릴까요? 네. 우선 아까 임기 중에 소추가 안 된다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오 후보께서 법률적인 판단을 잘못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어제 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OX 문제로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정한가? 사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세모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X를 썼습니다만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헌재 결정은 존중한다. 그러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을 자꾸 이제 왜곡하시는 두 분 다 법조인이신데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렇게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회피형에 이어서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만약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대행 신분으로서 법무부가 헌재에 의견을 제출할 때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서를 보낸 것이 보도도 돼 있고 실제로 확인도 됩니다. 그러면 권한 대행으로서 그때 법무부가 그런 답변서를 보낼 때 말리셨어야지요. 근데 그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러시면 이거 국민들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때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직무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일을 안 하셔놓고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건 이건 정말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한번 해명해 보시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제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당연히 법무부에서 대응하는 부분에 관해서 그 자체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니 법무부가 지금 피하에 와서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물으니까 제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만 절차적인 문제가 있는 점도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OX 문제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서 아니 OX 제가 문제를 자꾸 판단할 때 말씀하시는데요. 제 그게 의견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대행 시절에 법무부가 답변서를 보내는 것은 대행 밑에 대통령 권한 대행 밑에 법무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도도 다 됐어요. 답변서에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는 게 간다 헌재로.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삼았어야죠. 그때 뭐 하셨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대한 법무부의 결정은 제 무슨 결재를 받아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자체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국정을 통할하시지 못하신 거죠. 국정을 통할한다고 하는 것은 큰 틀을 잡는 것이지 개개 재판에 대해서 어떤 증거를 내는 것인가 아니, 이런 그때- 것을 판단하고 그때 주제하는 이 것이 사안보다 아닙니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걸로 충분히 지켜보신 분들이 판단이 쓰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김진태 후보와 대화할 때 제가 참 옆에서 보고 답답했습니다. 김경수 사건, 몸통이 누구냐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사흘 전에 우리 세 사람이 다 창원에 가서 김경수 규탄대회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의 모든 우리 당의 인사들이 연설을 하면서 몸통에 대해서 다 똑같은 얘기를 했고 제 기억에는 황교안 후보도 그 자리에서는 오늘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혐의를 말한 바가 없습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 그 말 하나를 그렇게 이렇게 비틀어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참 말씀드리는데 비튼 적은 없고요.
아니, 그게 붙은 게 아니고 뭐겠어요? 책임져야 된다는 것과 다릅니까? 실제로 전당대회장에서 지금은 영부인이신 분이 현장에서 경인선 가자, 경인선 보러 가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선거 때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실세였고 뭐 대변인을 했다, 수행 실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 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핵심 실세였던 것만큼 분명합니다. 이 두 가지 정황을 놓고 보면 누가 몸통인지 다 짐작이 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앞으로 누가 대표가 되든 밝히자고 다들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와서는 그렇게 또 다시 신중 모드로 돌아가십니까? 아니 연설회장에서는 밝히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누구에게 책임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렇다면 그 결과 나오면 판단이 분명히 지는 것이죠. 지금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신중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뭐 신중한 거 좋습니다. 좋은데 그렇다면 아까 답변하실 때 앞으로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하시면 될 일을 끝까지 그 점을 언급을 회피하시는 걸 보면서 참 제가 답답했어요. 아까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시고 원론적으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말씀하시고 가능하다고 타협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회피형 리더십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후보당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까요. 30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